갑자기 선을 훅 넘는 사람들에게 감정의 동요 없이 금발부셨어요 하고 알려줄 방법은 없을까?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을 만나기 마련이다. 그들은 내게 상처를 주고 당혹감을 안기며 기껏 붙잡고 사느라 힘든 자존감을 뒤흔들어 놓는다. 어떤 인간관계는 유지하는 그 자체만으로 지나치게 에너지가 들 때가 있다. 내 속마음을 말하고 싶지만 오해받을까봐,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일까봐 하고 싶은 말을 속으로만 사귀게 된다. 그런 이들에게 감정의 동요 없이 금발부셨어요 하고 알려줄 방법은 없을까? 안녕하세요. 토닥토닥 책앤톡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책은 가나출판사에서 펴낸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책입니다. 지은이 정문정 작가입니다. 저자의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흔한 토크쇼 형식으로 여러 출연자가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남자 연예인이 코미디언 김숙에게 이렇게 말했다. 얼굴이 남자같이 생겼어. 그는 평소에도 속물적이거나 무례한 질문을 막 던짐으로써 출연자들을 당황케 하는 특기였다. 이럴 때 보통은 그냥 웃고 넘기거나 자신의 외모를 더 희화화하며 맞장구 치는데 김숙은 그러지 않았다. 말한 사람을 지그시 쳐다본 뒤 상처 주네 하고 짧게 한마디 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건조한 말투였다. 그러자 상대가 농담이라며 사과했고 김숙도 미소 지으며 곧바로 괜찮아요 하고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화제가 전환되었다. 이 장면을 보고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여자들은 일상에서 얼평, 몸평에 적나라하게 노출된다. 여기서 얼평은 얼굴 평가, 몸평은 몸매 평가입니다. 더욱이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여성의 대립구도를 자주 활용한다. 외모가 아름다워서 칭찬받는 여성, 그리고 그와 비교되는 외모로 남성들에게 놀림받는 여성의 구도다. 여성들은 몸매가 항아리라거나 가슴이 작다거나 못생겼다는 등의 놀림을 받으면 한술 더 뜨면서 함께 웃곤 한다. 혹시라도 기분 나쁜 티를 내면 농담일 뿐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냐며 프로 불편녀 취급을 받기 십상이라 대부분 그저 참는 쪽을 택한다. 그렇게 참고 참다 어느 순간 불만을 털어놓으면 상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걸 내가 싫어하는 줄 몰랐는데 진작 말하지 그랬어. 특히 나이 어린 여성일수록 권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우리 문화에서 자기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상처받는 것을 많이 보았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그대로 드러냈다가는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아 두렵고 군대식 문화에 익숙한 남성에 비해 조직생활에 맞지 않는다거나 사회성이 떨어진다 같은 평가를 받게 될까봐 속마음을 숨긴다. 그렇다고 강하게 불쾌함을 표현하면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기 쉽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저 지금 너무 불쾌하네요. 같은 표현은 명확하긴 하지만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시도하기 어렵다. 한국인의 정서상 연장자나 상사에게는 그런 표현을 더더욱 하기 힘들다. 어릴 때 나는 감정 표현의 적절한 농도를 몰라 관계에서 자주 실패했다. 그런 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논쟁 끝에 상대를 비난하는 말하기의 길로 빠지거나 분에 못 이겨 화를 내며 엉엉 울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참고 참다 그냥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기도 했다. 그래서 항상 궁금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단호하면서도
센스 있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일상에서 무례한 사람을 많이 만난다. 사람마다 관계마다 심리적 거리가 다르다는 점을 무시하고 갑자기 선을 훅 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화내거나 울지 않고도 나의 입장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다. 선을 자꾸 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 심리학 용어 중 퍼스널 스페이스라는 말이 있다. 개인이 쾌적하게 있기에 필요한 점유 공간을 뜻하는 말인데 나라마다 사람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리가 다르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낯선 사람과 가까이 있게 될 때 불편한 이유도 지하철에서 자리가 났을 때 최대한 떨어져 앉으려고 하는 것도 이 퍼스널 스페이스를 지키려는 본능이다.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퍼스널 스페이스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만을 뜻하지 않는다. 마음의 거리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낯선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날씨 정도를 화제에 올릴 뿐이지만 친분이 있는 사람과는 가까이 앉아 깊이 있는 주제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 마음의 퍼스널 스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영역에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을 대할 때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기에 인간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다. 반면 이 감각에 뒤처지는 사람들은 자꾸만 선을 넘는 발언을 하거나 친밀도에 맞지 않는 질문을 던져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 같은 질문이어도 누가 어떤 뉘앙스로 하느냐에 따라 나의 대답은 달라진다. 적절한 거리를 두지 않고 훅 하고 다가와 질문 세례를 던지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대꾸법으로 응대한다. 나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지키면서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대화를 종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의도를 알 수 없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섣불리 대답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친하지 않는 사람이나 상사에게 갑자기 요즘 바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과장님이 더 바쁘실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떠세요? 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그러면 보통 상대는 여기 답하면서 자신이 질문한 의도를 함께 말하기 마련이다. 단순히 안부를 물은 것인지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인지를 들은 후 나의 상황을 말해도 늦지 않다. 경험상 친하지 않는 친구에게서 갑자기 SNS로 그런 식의 연락이 온 경우는 대개 청첩장을 돌리기 위해서였다. 이 경우에는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되물어 질문의 의중을 파악한 후에 축하해. 그런데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결혼식에는 못 갈 것 같아. 정도로 대답할 수 있다. 질문자의 의도를 곧바로 알 수는 있지만 대답하기 불쾌한 경우에는 딴청을 부리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너 페미니스트지?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아니요 같은 대답부터 하지 않고 페미니스트가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또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보는 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쾌한 티를 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는 여성 우월주의자를 페미니스트라고 하지 않나? 내가 아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같은 해명을 하다 스스로 논리가 빈약함을 깨닫고 급히 화제를 돌리게 된다. 질문자의 의도를 모르더라도 대답하기 꺼려지는 질문, 논쟁이 예상되는 질문에는 그저 들어주기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차피 모든 사람과 토론을 할 수는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최저시급이 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와 같은 질문을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 받았을 때는 그저 대화의 공을 상대에게 넘겨주자. 상대가 나를 훈계하거나 떠보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하고 나의 패를 내보이지 않는 선에서 끝내는 것이 대화를 빨리 종료하는 기술이다. 이처럼 나의 공간을 문득문득 침범하는 사람들은
대개 나를 잘 모르고 스쳐 지나가는 이들이다. 어쩔 수 없이 한 공간에서 계속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나의 깊은 감정까지 공유할 필요는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이들에게까지 나의 공간을 열어 보일 필요는 없다. 또 사람마다 퍼스널 스페이스에 대한 감각이 달라서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훅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관계를 이어가려면 나름의 대처법이 필요하다. 평정을 유지하면서 나만의 고유한 공간 감각을 고수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는 결국 나를 지키는 법과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야.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이유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겨울잠을 자지 않지? 왜 그럴까? 아이들 사이를 걸으며 설명하던 담임의 손이 내 티셔츠 안으로 쑥 들어왔다. 그는 막 커지기 시작한 내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이처럼 사람 몸은 밖의 온도와 상관없이 늘 따뜻하다고 말했다. 왜 나한테? 부끄럽고 또 부끄러웠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로 당시 담임은 정년퇴임을 1년 앞둔 남자였다. 20년이 넘은 일인데 아직도 성희롱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때의 일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자라면서 겪은 성희롱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고등학교 때는 내 귓볼을 주물럭거리다 근처에 입술을 대고 소곤거리던 선생이 있었고,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할 때는 선배들이 내게 남자친구와의 일을 캠으로 곤란했던 적도 있다. 권력관계에서 어릴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성희롱을 받기 쉽다 보니 성희롱을 당한 경험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압도적으로 많다. 2017년 미국에서는 유명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을 계기로 미투 운동이 일어났다. 피해 여성들 사이에선 그가 이 같은 성적 요구에 응해주면 고용 조건을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깨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성희롱 중에서도 특히 이처럼 권력관계가 깊이 결합된 직장 내 성희롱 이슈는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하더라도 대처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2년에 263건이던 것이 2016년에는 556건으로 2배가 넘었다. 아마 신고되지 않는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이다. 심각한 범죄 수준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법이 따로 있다. 나는 그런 부분은 잘 모른다. 다만 일상에서 마주치는 수준의 성희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괴물을 키우지 않을지, 성희롱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보태고 싶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예민한 사람인 거겠지. 그분은 그럴 사람 아니야 하는 생각을 멈추는 것이다.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제지하거나 불쾌감을 표현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다 보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그냥 두고 피해받은 자신을 책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2015년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조사했을 때 성희롱을 당한 사람 중 78.4%가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48.7%가 참고 넘어간 가장 큰 이유였고, 신고에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48.2%가 두 번째 이유였다. 이상하지 않은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생각하면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이들이 많아질수록 성희롱 가해자 중 내가 예민한 거야 라고 항변하는 자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믿어라. 불쾌하다는 감정은 원래 주관적인 것이다. 다른 사람이 허락하고 말고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은 웃지 않는 것이다. 정색하면서 거부하기가 힘들더라도 최소한 웃지는 말아야 한다. 많은 여성은 성희롱을 당했을 때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 웃어버리곤 한다. 거절할 때조차도 너무 단호하게 들릴까봐 머쓱하게 웃는다. 카카오톡 등 SNS에서 성희롱적인 말을 들었을 때도, 성희롱했던 사람이 카톡을 보내와 이에 답장을 할 때도 흐흐 같은 표현을 하는 일이 많다. 가해자는 이를 악용한다. 상대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다거나 적극적인 거부의 의사를 알리지 않았다는 증거로 쓰는 것이다. 또한 성희롱적인 발언을 자주 하는 사람 중에는 사람들이 난감해서 웃는 것을 보고 자신이 재치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다. 제 딴에는 재미있는 색드립이라 여기다 수위 조절에 완전히 실패하는 지경에 이르곤 한다.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성희롱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처음에는 시답잖은 농담을 던지고 점점 더 농도를 높여가다가 상대가 별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걸 혼자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지를 주지 말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상함을 감지했다면 둘만 있게 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또 부득이한 이유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모든 것을 문서로 남겨두자. 대화를 할 때는 녹음을 하는 것도 좋다. 피해자들은 이번엔 안 그러겠지. 이는 폭력적인 남편에게 보이는 부인의 심리 상태와도 비슷하다. 자신의 의지에도 자주 배신당해왔으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래도 잘 믿는 걸까? 건강한 관계라면 애초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관계의 불건전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상에서 성희롱이 일어났을 때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직접 표현하기가 어렵다면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 방식을 시도해 보라고 권하고 있다.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을 훈육하듯 알아서 멈출 때까지 반응 없이 쳐다보다가 그래도 계속되면 단호하게 안 된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도 도저히 멈추지 않는다면 휙 돌아서 자리를 떠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성희롱에 대처하는 기본 방식이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을 만나기 마련이다. 그들은 내게 상처를 주고 당혹감을 안기며 깊고 붙잡고 사느라 힘든 자존감을 뒤흔들어 놓는다. 그들을 처음 봤을 땐 엉엉 울기만 했는데 계속해서 마주하는 동안 나름의 대응법이 생겨났다. 그들을 만났을 때 내가 대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문제가 되는 발언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렇다. 누군가 그 선을 넘었을 때 경고하는 것은 언어 폭력에 대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편견이 심한 말을 들었을 때 흥분하지 않고 제3자가 듣는다면 오해하겠는데요? 라고 말하거나 당사자가 들으면 상처받겠네요? 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싣지 않고 최대한 건조하게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되물어서 상황을 객관화하는 것이다. 상황을 이해 못한 것처럼
천진난만하게 되물으면 더욱 좋다. 예를 들어 누군가 농담이라며 저 사람은 얼굴이 참 이타적이네 라고 한다면 아, 저 사람이 못생겼다는 뜻이죠? 라고 되묻는 것이다. 그렇게 물어보면 상대는 순간적으로 머쓱해하며 자신의 표현을 점검할 것이다. 세 번째는 상대가 사용한 부적절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 들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영감탱이는 욕이 아니라 친근한 표현이라서 썼다고 한다면 저도 친근하게 영감탱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하고 응수할 수 있다. 상대가 사용한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돌려줄 수도 있다. 가슴이 작은데 왜 브래지어를 해? 하고 묻는 남자에게 그럼 오빠는 왜 팬티 입어? 라고 할 수 있듯 이상한 논리로 상대를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역지사지를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무성의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육아 전문가들은 아이에게 여러 번 설명했음에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떼를 쓴다면 달래주지 말라고 조언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쳐다보거나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한다.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아이가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서 멈추게끔 하는 것인데 이 원리는 어른에게도 유효하다. 메신저에서 벗어나고 싶은 상황을 마주한다면 흐흐 또는 그렇군 정도로 답해 대화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정도가 심하다면 아예 메신저를 읽지 않거나 읽어서도 답을 해주지 않는 것이 좋다. 직접 만난 상황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냉 정도의 표현만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유머러스하게 대답하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말을 들을 때 특히 유효한데 누군가 가부장적인 편견이 가득한 말을 할 때 우와, 조선시대에서 오셨나봐요. 상품통보 보여주세요. 하고 받아치는 식이다. 애정은 없고 자기 자랑만 있는 잔소리를 들으면 요즘은 잔소리하려면 선불 주고 해야 한다던데요. 라고 하거나 저희 부모님도 30년 동안 노력하다 포기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하고 농담하듯 받아치면 상대도 더는 말을 이어가기 힘들 것이다. 말이 길어질 것 같으면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화제를 돌리는 것도 좋다. 단 농담을 자연스럽게 하는 데는 내공이 좀 필요하므로 경험치가 좀 쌓인 후에 시도하길 추천한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자꾸 참으면 내가 무기력해진다. 무례한 사람을 만난다면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나만의 대처법을 갖춰야 한다. 다들 괜찮다는데 왜 너만 유난을 떨어? 하는 사람에게 그 평화는 다른 사람들이 참거나 피하면서 생겨난 가짜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사람 판단은 최대한 보류하기. 봉준호 감독의 2003년작 살인의 추억을 10년이 넘어 다시 봤다. 나는 개봉 당시 영화관에 가서 봤는데 남편은 지금까지 그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나는 남편에게 재미있고 의미심장하다고 꼭 봐야 하는 웰메이드 영화라고 강조했다. 그러고 나서 영화가 시작됐는데 영화가 시작되자 내가 그 영화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예전에 내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와서 보니 중요한 상징이었고 감동했던 부분들은 이제 와서 보니 별 감흥이 없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어떤 소설은 재미가 없어 던져두었다가 몇 년 후에 다시 보니 충격적으로 좋기도 하고 어떤 소설은 한때 참 좋아했는데 다시 보니 시시하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예술도 사람도 마찬가지다. 상대가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니 무언가를 어떤 시기에 잠깐 거쳐간 뒤 거기에 대해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어릴 때 좋지 않는 경험만으로 다시는 그것을 접하지 않는다면
인생에서 좋은 것을 누릴 기회를 그만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싫은 것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나이가 들면 그동안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마음속의 사람의 유형을 혈액형 나누듯 감정적으로 구분하고 내 스타일과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자꾸 나누게 된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본능 같기도 한데 이처럼 사람을 빠르게 판단해 편을 가르는 것이 습관이 되면 만나는 사람의 영역이 더는 확장되지 않고 멈춰버린다. 주변의 생각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만 두면 사람은 급속도로 꼰대가 되고 만다.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고 나니 어려웠던 작품들은 싫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아직은 우리가 만날 때가 아니다 하면서 잠시 미뤄두려고 노력하게 된다. 실제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접했을 때 정말 좋았던 책도 영화도 음악도 많았다. 그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취향의 합인 사람을 볼 때 역시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내가 맞고 그 사람이 틀려서 내 보기에 그가 못마땅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아직 만날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진다. 좋고 싫음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다 보면 언젠가 인연이 다 좋은 관계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 삶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썩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은 욕심에 이끌려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시간과 한정된 에너지를 눈치 보고 가치 없는 곳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책임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